여러분, 이번 시간에 중독 약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 저 같은 경우엔 갈비찜인데요. 갈비찜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먹게 됐을 때 도파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약물을 흡입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양과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 중에 정신 활성화 약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약물들은 뇌에 있는 혈뇌 장벽, 그러니까 아무 물질이나 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피막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이 계열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그 피막을 쑥쑥 뚫고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향정신성 약물에서는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마약이다 지정되어서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약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커피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니코틴, 담배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 향정신성 효과가 있지만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약에는요,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약물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흔히 이 약을 먹었다 할 때 그 표현하는 것은 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게 경구투여라고 하는데요. 입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흡수되게 되는 그런 기제를 통하게 됩니다. 되게 안전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입으로 넣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음식물과 같이 섭취해라 하면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 위벽이나 그런 부분에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녹으면서 구멍을 내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하는 약의 다양한 보완 장치들을 우리가 약을 만들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독한 약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그 식도나 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약들은 먹을 수가 없는 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약은 주사를 놓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사에도 우리가 정맥으로, 정맥에 바로 집어넣는 주사가 있고요. 근육에다가 집어넣는 근육 주사가 있고, 피하 주사라고 해서요, 피부 껍데기 바로 밑에다가 주사를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과 관련해서 중독 행동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의 투여 방식이 바로 정맥 주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맥이 잘 보이는, 그 핏줄이 잘 보이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넣게 되는데요. 이게 주사를 한번 넣고 나면 그 부위가 이 손상을 입어서 다시는 같은 부위에 이 주사를 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혈관이 무너지게 되면 혈관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이 약물이 혈관 속을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혈관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분들이 혈관을 찾느라고 대단히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팔에다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 번 놓다 보면 더 이상 나을 데가 없으면 다른 쪽, 목, 발 여러 군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를 놓았을 때 효과가 대단히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흡입하는 것, 호흡으로 이렇게 들이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정맥 주사가 초 단위로 우리 몸에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이 그 약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고, 또 강하게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독에 심하게 빠진 분들일수록 이 주사 방법을 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나 이런 그 치료 재활센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약하시는 사람들이 서로를 나누는데요. 나는 그래도 주사는 안 썼다 하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 주사 정도 썼는데 너는 겨우 대마초 피고 들어왔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 관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약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가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엉덩이에 주사 맞을 때 이런 때가 되겠고요. 보톡스 같은 것이 바로 이 피하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 놓기는 사실 대단히 약의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마약을 많이 쓰던 사람들은 결국은 주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보건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현재 한 20-30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한 주사기를 여러 사람이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공용하면서 에이즈가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퍼져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 20-30년 후에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나 이런 탄자니아 같은 이 지역에서는 IT가 잘 활성화돼서 인터넷을 통한 약의 거래라든가 돈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마약을 사고 팔고 마약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그곳에서는 마약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깨끗한 이 주사기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깨끗한 주사기를 받고 그걸로 약을 해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사기를 보면 이 약을 오랫동안 안 하시던 분들도 이 느낌이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게 심지어는 TV에서 흔히 쓰는 빨대 같은 주사기만 딱 보여줘도 이 몸이 부르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주사기 말고 흔히 많이 쓰는 게 이게 가스처럼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흡입하는 겁니다. 이게 담배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원래는 아편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독적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담배처럼 말아 피게 되면서 대단히 빠르게 중독이 되어 갔던 것, 그리고 코카인 같은 것들도 잉카, 페루나 이 볼리비아 쪽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요. 나뭇잎인데 그것을 갈아서 코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점막에다 묻히던 것이 점점 더 빠른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담배처럼 피게 되는, 또는 이 코일에 알루미늄 코일에다가 이렇게 데워 가지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점점 더 빠른 중독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흡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독에 있어서 단계가 상당히 많이 지나간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이 급속도로 퍼진 적이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청소년 그룹에서 춤 연습을 하고 비보잉을 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다치고 나면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아프고 진통을 느끼면 이거 싹 잊게 해주는 뭔가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펜타닐 같은 아편제 패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펜타닐은 정말 말기암 환자들에게나 이렇게 투여하고 정말 진통제가 듣지 않은 사람들,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나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되지 않고 너무 많은 펜타닐 패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의사 처방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의사의 처방대로 쓰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펜타닐은 헤로인 같은 경우는 30mg이 사망하게 되는 약의 양인데요. 펜타닐은 2mg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작은 양으로도 호흡이 멈추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애들이 2개, 3개 붙이거나 여러 개 붙이면 갑작스럽게
호흡이 안 돼 가지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것도 중국에서 이 펜타닐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그 우편물로 보내게 되는 게 하나의 통로가 되면서 미국으로 가는 다양한 그런 약물들의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런 다양한 다른 약물들을 섞어서 보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약을 계속 사서 먹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국가 간에 되게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전에는 남미 쪽의 콜롬비아나 이런 데서 코카인을 만들어서 미국의 마이애미나 플로리다로 이렇게 그 집어넣던 그런 루트가 멕시코를 통해서 이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루트로 바뀌어 간 그런 특성들이 한참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펜타닐 같은 것들 아편제 계열은 또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그 다양한 이 경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돈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런 약물들의 중독 경험을 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 약물은 몸에 들어갔을 때 이 빠져나가는 반감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덩치가 크시거나 아니면 근육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빨리 몸에서 같은 양을 먹어도 대사를 해서 내보내겠죠. 그런데 몸이 작거나 아니면은 이 근육이 많지 않거나 이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람의 어떤 그 체질이나 특히 서양 사람보다 동양인들이 반감기가 더 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체질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약을 처방받고 또 그 약이 조금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효과가 금방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약을 먹고 하는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마약 같은 것들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안 먹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기 전에 또 먹고, 왜냐하면 이 몸에서 이 항상성, 몸에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반작용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분명히 잠이 깨야 되는데 커피를 약하게 마시거나 커피 향을 맡거나 이러면 잠이 더 와요. 자, 이거는 벌써 몸에서 커피 들어올 건가 보다. 커피는 나를 각성시키겠지. 그러면 나는 내 몸을 반대로 이완시키고 안정화시켜야지 하면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이 향을 맡으면 몸이 편안해지고 커피를 조금 마시면 더 잠이 오듯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될 듯 말 듯 할 때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비슷한 약의 효과를 가지는 안정제들을 겹쳐서 먹게 되면 치사량이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배우인데요. 그 히스레저라는 이 배우가 이 배트맨에서 이 조커 역할로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연기의 천재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너무 뛰어난 연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 히스레저가 그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이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를 봤더니 딱히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유서를 남기고 또는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진통제, 감기약 또는 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알 하나 또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치사량이 확 넘어가게 되는, 자, 이런 특성들이 생기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러한, 특히 안정제 계열의 약물들을 반감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았을 때 겹쳐서 먹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위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나 그다음에 안정제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캐주얼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스스로 복용하시면서 감기약도 드시고
수면제도 하나를 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편이 처음 이렇게 서양 세계에 소개되었을 때 이 아편팅크라고 하는 그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몰핀과 이 아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업화 장면에서 영국의 그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면서 애들에게 그 약을 먹인 거죠.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애들이 약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이 죽고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죽은 많은 아이들이 이런 약물 때문에 죽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약물의 다양한 종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는데요. 약물에 있어서 우리가 안정제 역할을 하는 약물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를 억제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는 우리가 우울하다 할 때 디프레션, 디프레전트, 억제시키고 밑으로 내려 누르는 몸의 여러 가지 기제를 낮추는 그런 약물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반대로 높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각성제 또는 흥분제라고 부릅니다. 이 두 종류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하는 제3의 또 약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통제 계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편제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 아편제에 속하는 그룹에 보면 헤로인이라든가 몰핀이라든가 옥시코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옥시코돈 같은 것들은 지금도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되게 많이 이렇게 투여하실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죠. 그 약에 중독되지 않나요? 근데 보통 고통스러운 경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게 되는 그런 진통제는 중독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 환각제라고 불리는 약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환각제는 그야말로 현재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감각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 경험이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진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에 속하는 약물군이 있습니다. 합성마약이라든가 대마초가 되겠습니다. 이 대마초 같은 경우는 작게 필 때는 이완시키고요. 많이 필 때는 흥분시키고요. 작게 필 때는 진통도 되고요. 많이 필 때는 환각도 경험합니다. 근데 꼭 많이 폈을 때만 환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조금 해봤는데 환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약물이어서 따로 분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약물인 억제제를 살펴보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알코올입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사실은 몸이 이렇게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게 되어 있죠. 자, 교수님 이상합니다. 제 친구는 술 한잔 하면 흥분하던데요. 네,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이 뇌에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부분이 먼저 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전두엽 부위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그동안 이 친구를 딱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똑바로 앉아. 자, 이런 걸 하고 있던 전두엽이 술에 취해서 기능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의 이 안정제 계열은 몸의 반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면 흥분시키는 걸로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술이 깨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손이 떨리고요. 잘못하면 시저,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빠진 분들은 댁에서 스스로 알코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병원에서 2주에서 한 달간 이렇게 입원해서
알코올로부터 해독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2주 정도는 알코올을 안 드시게 되면 몸이 아프고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벌컥벌컥 화를 내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기간들이 있죠. 그 기간이 딱 지나야 좀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회복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음주를 시작하는 나이가 사실상 늦을수록 중독에 덜 빠집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시작 연령이 처음 마셔봤어요 이 나이에 하는 게 평균이 13살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술을 먹어보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15살 이후에 처음 마신 아이들, 이전에 처음 마신 아이들, 그 다음에 20살 이후에 마신 아이들, 요 양쪽을 비교해 봤습니다. 15살 이전에 마신 아이들과 20살 이후에 마신 아이들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이 비율을 보니까 한 4배에서 4배 반 정도 일찍 마신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술을 접하게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중독적인 대상을 접하게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젤리넥이라는 사람이 이 알코올을 연구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확 꺾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을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이 소변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에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망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당뇨병을 얘기했을 때 조금 나올 때 하고 그게 막 조절이 안 될 때 이 꺾어지는 그 시점이 있죠. 또는 고혈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꺾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렇게 한번 멀쩡하게 술을 잘 마시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이분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되시고 너무너무 몸이 아파질 때까지 의존하더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병이다. 자,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알코올을 너무 일상적으로 드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실은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실제로 소주 4잔 정도가 이제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그 운전하면 안 되는 0.08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주에 손을 대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알코올을 하루에 한 번 드실 때에 소주 한 병 이상 이렇게 드시고 한 주에 2번 내지 3번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내가 마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억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해장술을 해야 되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알코올 중독에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술과 관련해서 자기 업무를 좀 제대로 볼 수 없거나 또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는 거의 그 치료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알코올보다 사실 마약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은 억제제 중에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그 약물의 성분을 가진 계열이 되겠습니다. 우리 약에는 이름이 몇 가지가 됩니다. 이름이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화학식을 그려놓은 화학명이 있고요. 일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임, 상품명이 있어요. 상품명은 이런 겁니다. 타이레놀. 그런데 일반명은 이 약물을 만들고 특허를 얻은 그 회사에서 브랜드 네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특허 기간이 지나면 이 약물의 성분을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세타미노핀이라고 불리는 그 일반명이 있는 것입니다. 약들이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물의 기본 성분은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이 약물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약물들은 수면제라든가 아니면 진통제,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불안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항상
백에나 가방에 넣어 다니시는 게 바로 이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약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자낙스라고 하는 약은 특히 빠르게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독될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낙스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을 쓰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빨리 많이 쓰게 되고 의존이 생기게 되면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를 쓰면서 약을 달라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게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할머니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불안해서 좀 불안을 덜기 위해서 진정제, 안정제로 먹었는데 이게 중독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걸 찾아서 다니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몸이 점점 위험해지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줄 때 되게 경고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시스템으로 이게 누구에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컨트롤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의료적 효과가 주 효과인데요. 다른 효과를 가진 약들도 있습니다. 억제제 같은 것들. 이 억제제 계열 중에 GHB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감마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라는 이 약물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물뽕이라고 부르는 약물이죠. 이것과 비슷한 약물이 또 로히프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무색, 무취, 무미. 맛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그냥 타놓으면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느냐? 데이트 레이프 드럭, 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자리에 앉은 여성의 음료에다가 요거를 이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약물들이 들어가면 아주 급속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술에 취한 듯이 보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방을 나가게 되는,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나간 게 막 찍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드러깅, 약을 이렇게 타서 약에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 그 깼을 때 전날이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런 약물의 특성들을 활용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특성들을 이용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레이프 드럭 같은 것들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약물들의 하나의 그룹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약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억제제 계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억제제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고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의 호흡이 억제될 수 있고요. 심장 박동도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첫 번째 억제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